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1일입니다. 3일절이고 토요일이고 그렇죠. 자, 오늘은 수소에너지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추진됐던 대형 원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제법 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킨다, 대형 원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의 많은 정책들이 그렇지만 기존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서 좀 손해를 보는 세력들을 모두 부추겼거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그 과정에서 좀 과잉 포장된 그런 정책이었고,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생색만 내고 결국 말았다. 그는 아마 그가 큰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다. 여러모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무원들한테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옹골차게 방향을 바로잡고 추진하고 있었고, 그 성과가 곧 떨어질 것 같다, 나타날 것 같다, 이런 걸 한번 더 확인하게 돼요. 제가 어제 제가 AI 이야기를 잠깐 다루다가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생겨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덧붙여서 제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자료들은 다 사실의 자료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나 또는 뉘앙스는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향후 전망, 엄청난 부분이 있잖아요. 세계 연료 시스템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장작을 떼서 온돌로 방을 데피다가, 그 다음 연탄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 기름 보일러 잠깐 썼다가,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연료가. 자, 엄청난 시장이 이제 등장하겠죠. 이게 지금 맞물려 있다. 이게 곧 발동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AI와 또 상관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작년 10월 30일, 그러니까 비상계엄하기 한 달 좀 전에 강원도에 가서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원전 생태계 정상화는 대형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원전은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위험률이 높은 그런 발전 체계입니다. 예, 이미 사고도 여러 번 났잖아요. 멀리 안 가도 후쿠시마만 보더라도. 그래서 기존의 원전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독일이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보수성이 강한 정부가 들어서서 그래서 다시 재가동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재건설은 안 할 겁니다. G7 위주의 국가에서 아마 대형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곳은 거의 드물다고 봐요. 지금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곳은 아예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서 기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권이나 이집트나 제가 알기로도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도 지난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인력도 없고 그래서 비용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즉 전력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세상의 흐름이 거기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런 옛날의 기술이에요. 우리 옛날 장작 뗄 때 하고 연탄 뗄 때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름 뗄 때 하고 또 연탄 가는 거,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서 부모님들 연탄 갈던 그 시절, 연탄 가스로 몇 명씩 죽어나가던, 겨울철 되면 늘 신문에 나던 거기에서 가스로 넘어왔는데 또 다시 비교가 되겠습니까? 원전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물고 늘어졌죠. 그 기득권을 지키고 사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원전 마피아, 그게 마피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었죠. 예. 자,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에 충격을 가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튕겨났다. 그가 상당히 무력감을 느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신한울 3, 4호기, 우리도 지금 더 이상 아무리 안전하지도 않고 원전을 더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기존의 부지가 아마 확보되지 않은 새로운 곳에다가 원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대형 원전을. 그래도 그게 물고 늘어져서 2개 정도는 착공을 한다. 그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은 어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원전 생태계 정상화 안 됐지요. 그러면서 밑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SMR, 소형 모듈 원전 등 신규 원전들을 계속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시킨다.
이건 거짓말이죠. 원전 생태계는 일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전 정부에서 원전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으로 넘어간다. 그게 발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이런 수많은 오류들이 섞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놨고 우리 애들이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속았잖아요. 여기서. 자, 원자력 발전소 현황 볼까요?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에서 기획에 맞다면 35% 정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2개, 3개 정도를 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기존 거에보다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것이나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나라 전력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은 원전을 지을 수도 없어요. 지금 35%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 유지되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용을 하는 거예요. 신용을. 여기 돈 상당히 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존에 보면 한울이나 월성에 3기를 더 짓는데 여기는 아마 부지가 확보된 지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외 다른 지역에 새로 짓겠다? 상당히 어려운 벽에 부딪힐 겁니다. 결국 대형 원전 기반의 원전 생태계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원전 생태계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 일부 세력들 있었죠. 예. 기득권 사라질까봐 걱정하던 세력들, 기업도 관련돼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섰죠. 그들에게 요즘도 치러주고 뜯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지난 정부에서 자주국방 추진하니까 외국 무기 수입해서 팔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윤석열 다 지지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 예, 한 10조치 무기를 외국 무기 불필요한 걸 사줬죠. F-35 포함해서, 아파치 포함해서, F-15K 고비용으로 업그레이드 계약하면서. 자, 그런 식으로 좀 뜯기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KF-21은 가잖아요. 어쨌거나. 예, 이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1년에 700에서 750톤, 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한테 계속 할 수 없느냐를 설명드리면 쉬워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이 마침 찾으니까 잘 있더라고요. 700에서 750톤 정도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1년에. 지금 이게 거의 가득 찼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자료로 보기는 처음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즉시 윤석열 정부에서 한 계획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원자력도 더 늘린다?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한다? 원자력이 어떻게 늘리느냐? 3기 더 짓는다. 그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더 핵심은 보면은 진짜 사전에 비중을 보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동시 확대가 훨씬 더 비중이 커요. 2020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2030년까지 3배 이상을 늘린다는 거죠. 태양광 풍력.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한다고 많이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존 계획보다도 훨씬 더 높입니다. 지금보다 2022년 기준보다 3배나 더 높입니다. 전국의 빈틈을 전부 다 태양광 패널로 다 뒤덮어서 보기 싫어서 비판을 샀던 그 부분이 더 강조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권을 떠맡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대형 원전은 힘들겠구나. 공약한 거니까 이거는 하자. 공간 준비되는 곳에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미래 전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수소에너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수소에너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고리만 한번 더 이해를 하셔도 그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관련 공약 이건데 지금 트럼프의 메인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AI가 활성화될 것 같죠. 중국이 저렴한 버전을 내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촉발될 겁니다. 시장이 확 커지겠죠. 미국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것마저 뒤질까봐 천천히 뽑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웬걸 덜컥 나와버렸고 우리도 지금 급하게 할 겁니다 아마. 네. 자, AI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AI의 챗GPT나 뭐 중국의 딥시크를 치면은 그게 내가 요구한 정보가 그쪽에 데이터 센터에 가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터를 확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슈퍼컴퓨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물을 나한테 딱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컴퓨터가 부하가 엄청 걸려요.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다른 개념으로 작동하는 훨씬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게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전력 설비가 더 보완이 돼야 돼요. 뭘로? 기존 방식으로 하냐? 아니다. 미국도 대형 원전 손 뗐어요. G7 다 손 뗐어요.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럼 새로운 것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으로 한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제가 아까 데이터 찾아보니까 뭐 50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 이거 서해안에 가면 종종 보이는 거 이런 것들 1시간에 석탄을 몇백 톤을 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화력발전소 개선하기 전에 옛날식 화력발전소 있던 곳에 보면은 당진이나 이런 데 충남이 전국에서 공기질이 제일 안 좋아요. 그 시골이었던데 옛날에는. 왜?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시내에서 예전에 매연 한번 지나가노 한번 거리를 갔다 오면 와이셔츠 끝이 새카매지던 그 매연을 뿜던 그런 시내버스가 지금 전기차로 많이 대체가 됐는데 아니면은 가스차로 이렇게 대체가 됐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AI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SOS를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많은 전력을 생산해 줘야 돼요. 대형 원전은 이미 아니에요. 단기간에 그것도 안 되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스몰 모듈 원전이다. 차세대 원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지금에. AI와 맞물려서. 그렇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커진다.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려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몽골의 초원에서 풍력하고 태양력 전기 엄청 생기겠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전기만들 엄청 나오겠네. 사람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호주의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겠네. 그렇지만 기존 방식으로 그걸 수소로 바꾸지 않고 전선으로 연결을 하려면 그쪽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설치만 하면 전기 무조건 생산될 텐데. 그래서 향후 사하라, 호주, 몽골 이런 데가 수소 에너지를 바꿈으로 해서 잉여의 전기를 수소로 바꿈으로 해서 수출이 되는,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수출국이 되면서 새로운 소비체가 돼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가운데 수소예요. 수소. 우리가 수소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그거에 윤석열이 밝혔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대단한 거네. 보면 볼수록 못 빠져나가겠네. 이런 겁니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가 나서서 향후 원전 50년까지 건설할까 계획 잡겠다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쭉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차세대 원전으로 가는 것이 순리해요. 윤석열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서 생태계에서 계속 큰 원전 지금처럼 계속 지을 수 있게. 아니에요. 그런 수요는 지금 개발도상국의 전력 자체가 부족한 곳에 그런데 수출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시장이. 아깝지만 빨리 우리가 자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전기가 부족하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산업용 전기가 훨씬 싸요. 가정용 전기보다. 저는 우리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희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화력발전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기존 원전은 연장 운영하고 SMR 개발 투자한다. 새로운 원전을 지을 생각은 안 해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효율이 좋게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전기를 생산하려면 현재는 미국 기준으로 봤으면 차세대 원전인 SMR이다. 거기다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가 따라온다. 예, 지금 저개발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에너지 값이 떨어지고 그들 지역이 수요처가 된다. 활성화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수소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 헤어나는 겁니다. 윤석열은. 산자부가 하나는 국내 일반 산업 육성하는 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에너지 분야거든요. 엄청 부대꼈을 거예요. 그리고 진 거죠. 뭐라고 됐었습니까? 문 바이든 정상회담 2021년 5월. 양측은 전 세계적 핵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드리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제도 소개드렸지만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하죠.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그럼 바로 따라잡히고 뒤진다. 그럼 그 전에 적절한 곳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적절한 곳이 중국이었다. 근데 중국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게 미국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늦추게 하려고 중국,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했던 것처럼 너 위안화 절상해. 중국이 안 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또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북한과 저렴한 노동력, 우수한 노동력, 남한의 인프라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바로 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에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또 연결되면서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가 그 루트를 통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흘러다닐 수 있도록, 대륙과 해양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수많은 소통이 있었다, 약속이.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다. 이걸 보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생태계를 부시려고 했다? 아니죠. 일부 손해보는 사람 당연히 있었겠죠. 이게 순리에 맞잖아요. 우리는 핵무장 안 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간다. 안전한 원전이 차세대 원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미 그때 알고 있었어요. 생산은 한국이 훨씬 잘한다. 협력하자. 당장 북한의 수요처가 확 생기겠죠. 자, 북한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표준을 처음 실험하는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북한에 우리가 갑자기 담대한 구상, 윤석열이 옛날에 약속했던 것처럼 북미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전력도 기초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일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 자,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안전 조치가 보장되는 원자력 기술, 즉 우리가 결국은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핵 폐기물을 재처리를 용인하게 된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원자력 협정에 묶여서 우리는 재처리 못해요. 그 안에는 원래 연료의 90% 이상의 우라늄이 그냥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도 재처리를 못하게 해요. 왜? 우리가 핵무기 만들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고 그럴 때. 근데 윤석열이 핵무장을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한테 정치적으로 옵션을 하나 빼앗는 것이 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돼요. 저걸 위에 걸 해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혹을 하나 더 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흔들릴 뻔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작년 11월 1일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죠. 예, 이 수소경제위원회는 우리 수소법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이걸 국무총리 주관으로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했느냐?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작년 11월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강원, 동해, 삼척, 경북, 포항에 국내 첫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실제 투자 들어가요, 여기에. 이거 간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이 아까 이야기한 거죠. 재생 가능 에너지도 투자한다. 결국은 대형 원전 이야기가 쭉 들어간 거예요. 과거 정부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자기가 한 업적으로.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해 삼척은 액화수소 제장, 수송. 이것만 해도 향후 방향성이 다 나와요. 액화수소는 가는 거예요. 저야만 수송이 되거든요. 전 세계로 액체 수소를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비처로 옮길 때 저거는 기체 상태로 못 옮겨요. 액체 상태로 옮겨요. 지금 LNG 수송선처럼 저게 필요해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수송은 뭐냐? 자, 수송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봐서는 파이프라인 같습니다. 파이프라인. 자, 왜냐하면 수소는 상당히 가벼운 기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는 대부분이 아마 메탄일 거예요. 메탄. 분자량 차이가 크게 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LNG 이 파이프라인 쓰지 못할 겁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돼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우리가 옛날 LNG 도시가스관이 있었습니까? 다 설치한 거잖아요. 새로. 수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거. 예. 그다음 포항은 연료 전지가 필요하다. 연료 전지라는 것을 만들어진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발전기죠. 어떻게 보면 엔진이기도 하죠. 자, 저게 작게는 드론에도 들어가고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죠. 물론 수소 자체도 불을 태우면 불이 붙습니다. 예, 연료처럼. 예. 자, 이건데 이걸 보면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얘들이 왜 전부 다 동해안에 이렇게 됐을까? 동해안에. 예. 이거는 분명히 러시아를 고려한 입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거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되면은 지금 발전소도 이제 수소 발전소도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LNG가 원료로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 LNG는 뭐냐? 예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왔던 러시아 사할린 또는 연해주에서의 캄차카 반도에서의 오는 가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동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동해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대륙하고 연결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동해선 철도를 저 휴전선까지 연결다 했잖아요. 거의 위에 될 것 부분만 남아 있을걸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랑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관으로 연결될 겁니다. 관으로. 그게 LNG 관이 더하기 아마 수소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의 LNG가 동해로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액화수소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단 저장을 한다. 그리고 전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자, 그 밑에 포항에서는 연료 전지를 특화시킨다. 저 위에서 생산된 거, 액화수소를 수송을 해서 포항 쪽에서는 발전하는 것을 산업단지 목적으로 삼는다. 일관적이잖아요. 이거는 연료의 공급처가 동해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된 계획 속에 있다. 예, 윤석열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경주 광동에. 예. 지금 이제 포항에 보니까 포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그 부분 저기 리튬 이온에 있어서 음극, 양극할 때 양극이죠. 양극이 전체 연료 전지에 죄송합니다. 그 배터리의 가격이 한 40% 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전기로를 세게 돌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전기가 부족하다. 마침 경주 광동에다가 100메가와트급 100메가와트급이면은 보통 원자력 발전소의 하나, 원자로 하나에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한 1.4 기가와트 이 정도더라고요. 거기에 최대 규모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7,700억이나 들여서. 자, 여기서 우리 100메가와트인데 요거는 이제 전기 출력 같거든요. 전기 출력. 예. 27만 가구 분량의 전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1년에 27만 가구한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100메가와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데 원자력 잠수함,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잠수함, 그 원전이 그것은 열 출력인 것 같습니다. 210메가와트예요. 그걸 전기 출력으로 하면은 열이 그만큼 발생하지만 그걸 전기로 바꾸면 전기는 효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70메가와트예요. 그게 원잠 하나가 70메가와트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로를 갖고 다녀요. 그거랑 이 100메가와트랑 비슷하죠. 그게 그럼 한 20만 명, 20만 가구 분량의 전기예요. 20만 가구면 4명 치면 80만 명이잖아요. 80에서 100만 명을 이 살림집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가 잠수함에 실려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이야기도 좀 더 드려보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LNG를 가져와 가지고, 자, 지금도 LNG 기지가 하나 있어요, 강원도에.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고온의 물과 섞으면 거기서 가스가 나옵니다. 저기 수소가스가. 그게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방식인데 뜨거운 물이어야 되거든요. 뜨거운 물. 그래서 화석 연료나 뭘 태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물론 그걸 LNG를 태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화력 발전소보다는 훨씬 깨끗하겠고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100% 재생 에너지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기존 발전소보다는 훨씬 깨끗할 거예요. 실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계획된 부분이 아닐 거예요. 우리 수소, 아까 위원회,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지역은 그런 걸로 지금 골라져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부분은. 자, 그거는 LNG의 소스, 수소의 소스가 러시아 쪽에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이걸 이제 액화 설비 같은 거는 아직 이제 설비나 기술은 아직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선두를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무조건 LNG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액체 수소를 전환시킴으로써. 자,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그걸 수소로 바꿀 거예요. 그 액화 기술은 우리의 특화 기술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플랜터 기술. 이 접목이 되면은 대단해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요새 경기가 좋지 않은 건설사에서 이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실제 간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뒤가 꽉꽉꽉꽉 맞아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2050년까지 대형 원전 계속 건설 계획을 확정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말은 허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해오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그걸 확인해 주니까. 2040년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세계 1위 추진한다. 말되죠 이게. 배의 그림 완전히 잘못됐죠. 이 KTV 정책방송. 자, LNG를 싣고 올라면 여러분 LNG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걸 알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아마 기술도 거의 국산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 기술을 썼었는데 내부에 밀폐하는 거, 저온 보관하는 거. LNG는 마이너스 162도인데 액화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예요.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깝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운송에 있어서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충분히 이렇게 감안할 수 있겠죠. 누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LNG선을 잘 만드는 친구들이 하기에 제일 유리할 거예요. 우리는 세계 제1의 조선국이에요. 기술도 최고예요. 전 세계 재생에너지가 활발해야 되면 액화수소가 기존의 유조선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요. 원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선을. 유조선은 더 이상 고부가 가치 배가 아니죠, 여러분. 자, 이게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게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와서 배를 사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죠. 이게 한국경제TV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이게 며칠 안 된 겁니다. 건설사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사업 목적. 삼성물산 건설 부분 주주총회 일자 3월 14일. 예, 2주일 남았죠. 아니, 이사회 안건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밑에 현대건설. 뭡니까? 사업 목적 추가에 수소발전 관련 부대 사업. 밑에 현대건설은 수소에너지 사업.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한테는 미래 에너지다, 언제 시장이 얼마큼 크지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표준화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일 유리한 시점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하고 소통이 돼 있었다. 미국은 이미 우리의 특징을 알고 있다.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투자와 기술 제공, 기술 협력. 그래서 그들이 먹을 만큼을 빼먹고 간다. 그리고 그걸 정치 지정학적으로 활용한다. 그거예요. 몸으로 뛰는 건 우리가 해준다. 지금 소위 서방 진영에서 한국만큼 기술적으로 습득력이 빠르면서 그것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력을 가진 데가 없어요. 플러스 북한이 있죠. 그 경쟁력은 중국을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다. 가격 경쟁력은 맞아도. 그 계산이 이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북한의 종전 선언되면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될 거예요. 수소 인프라로. 거기서 검증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세계시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겠죠. 예, 상당히 바쁜 향후 10년, 20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 시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이 와서 하는 이야기니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네, 여기 보실까요? 포화 시점이 보면 고리는 2031년, 세월 같은 좀 늦어서 늦게 만들어진 것은 66년, 그 다음 한빛 31년, 한울 32년이죠. 18,500톤을 저장 중이에요. 저게 독극물인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물에 좀 담궈놨다가 식혀서요. 그 다음 지하에 보관을 하는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자체만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원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금 형식으로는 차세대가 아닌 지금 형식은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처치 곤란이에요. 그런데 원전을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계속한다? 기존 방식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 볼까요? 사용 후 핵연료의 특성. 사용 핵연료를 이렇게 태우면 3에서 5년 정도. 지금 보니까 한 18개월 정도마다 정지를 하고 일부 연료를 계속 교체를 하더라고요. 예. 그냥 다 태우면은 한 3에서 5년 정도 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 방광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게 다 버린 연탄재인데 왼쪽은 연탄이고 오른쪽은 연탄재인데 연탄재에 보면은 핵 연료 물질이 우라늄이 92.95%나 남아 있어요. 즉 7%밖에 소모 안 했어요. 즉 우리 핵 폐기물 내는 아까 18,000톤인가요? 잠깐만요. 예, 18,000톤. 거기는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재처리를 못해요. 그걸 재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나라는 공인된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재처리를 하려면 해외에 보내서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죠. 새 연료 사는 게 더 싸니까. 그렇죠. 그걸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를 안 해줘요. 우리가 그걸 왜 처리를 안 하는지. 핵을 재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왔어요. 이미 기술력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처리를 못해요. 폭탄 만들까 봐 그래서. 자, 상업용으로 그로되는 것은 20% 이하죠. 농축률이. 무기급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가면은 한 발로 폭발시키면은 원자탄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재활용 쓰레기 버리시잖아요. 그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이게 그냥 땅속에 묻어 있다. 이제 묻을 데도 없다. 꽉 차가지고. 근데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한다. 나라 전체를 방사물 폐기량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면 돈을 엄청 들여서 엄청나게 깊이 파서 묻을 것이냐? 소중한 금수강산에 일본처럼 지진이 날 수 있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10개국이다. 미국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재처리 후 처분을 하는 나라가 6개 나라다. 정책 결정 유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어중간한 소리입니까? 한국 얘기 들어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SF 관리 정책은 정책 결정을 유보한 관망 정책으로 돼 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못하는 거죠. 핵폭탄 만들까 봐.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핵 재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쓰레기도 다 많이 치우고 거기서 나오는 연료를 재처리해서 쓸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무르익기를 기다려왔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대형 원전은 더 이상 옛날 시스템이고 위험한 시스템이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차세대 원전으로 간다. 차세대 원전은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되고 평화 협정을 맺게 된다. 그러면 남한은 이걸 재처리할 수 있게 된다. 쓰레기도 버리고 차세대 원전에 필요한 새로운 연료도 챙긴다. 돈이 그냥 완전 남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타이밍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드린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까 기업들 정관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강원도 같은 데서 하려고 하는 게 소형 차세대 원전을 가지고 그걸로서 수소를 생산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지금의 대형 원전은 35% 정도죠. 그것은 기본 뼈대 구실을 해요. 그 외에 추가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발전소는 보면은 연립병합 발전소처럼 좀 소형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자, 그게 신재생 에너지가 덮여질 건데 원전의 문제점의 하나는 이것을 한 나라의 전기를 모두 원전으로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원전은 출력 양 조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즉 지금 우리가 전기라는 게 자꾸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우리 그 전기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피크 때는 쫙 모아서 전기에 대응하고 그 나머지는 수준을 높여놓으면 계속 전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자, 그때는 열병합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는 자꾸 없어지는 추세니까 열병합이나 신재생을 통해서 그거는 끄는 거예요. 끌 수 있으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못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지금 퍼센티지 정도 딱 적당한 거예요. 항상 35% 정도는 그냥 가동시킨다. 보일러 항상 틀어놓는다. 1년 내내. 그걸 끌 필요는 없다. 나머지로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소형 차세대 원전으로 간다. 그럼 작죠, 용량이. 예, 기존 원전의 뭐 한 10분의 1 이하, 10분의 1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거는 작으니까 여러 개를 해서 수소 발전용으로 쓴다. 자, 스마트 그리드가 전력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수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전기가 남을 때, 원자력 발전소 꺼질 수 없으니까 남을 때 수소를 생산한다. 물을 분해해가지고. 그리고 그 수소를 가지고 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그걸 발전을 한다. 수소 발전소를 보내서.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풍력도 여름에 태풍 불어서 팡팽팽팽팽 돌면은 전기는 필요 없더라도 수소로 저장한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완성이 되고 그게 스마트 그리드의 완성을 위해서 최적화를 위해서는 수소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수소를 쉽게 생산하고 저렴하게 생산하고 간편하고 저렴하게 저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액체로. 자, 그래서 원전을 지어서까지 수소를 만들겠다. 차세대 원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국이에요. 그 경제에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와 함께 눈이 가는 것은 이런 거죠. 태백에다가 자, 이쪽 지역 태백이나 정선 이런 지역은 다 옛날 탄광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세대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또 이런 재처리 연구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실험실 단계 기초기술은 다 돼 있어요. 이거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큰 스케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런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열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5천억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5천억에 투입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이든 문재인 협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시기가 도래했구나. 우리가 재처리가 시장이 열리겠구나. 즉 이것은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긴장관계가 해소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재처리하게 놔두겠습니까? 미국이. 남북 한미 원자력 협정 절대 개정 안 해주죠. 그걸 개정해 준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트럼프가 만지작거리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런 낌새가 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미국 자본의 큰 이해도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윤석열을 위시한 지금의 소수의 집권 세력들은 여기서 튕겨났을 거예요. 아마.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지금 뭐 일단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렇고 또 과거에 탄광 석탄 산업을 대체 산업이 필요한 대체 에너지 산업이 필요한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랑 가깝다는 게 크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향후 이제 동해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연계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에너지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의 동력 역할을 차세대 에너지에서 해줄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저는 핵 처리를 재처리해서 어떤 걸 쓸 것이냐. 오늘 다른 사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고 현재는 2세대예요. 3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SMR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몰 작은 소형 모듈 원전인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 원전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기존 걸 그냥 소형화시킨 거예요. 가압 경수형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위험도가 높은 거거든요. 단지 용량을 줄여요. 용량을. 지금 미국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것도 소형화된 가압 경수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메가와트짜리. 그래서 지금 그것을 땅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녹아내리는 거. 가압 경수형은 그 문제가 있어요. 가압을 하면 15기압 정도 넣는 것 같거든요. 물을 가압해서 우라늄이 타면서 나는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게. 그렇게 보면 배관 같은 데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압력을 가해지잖아요. 그리고 구멍이 나면은 물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게 안전성의 기본적인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소형 차세대 원전이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하나는 소형화된 가압 경수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외국에 지금도 시작되는 상황인데 사례를 보면 요번에 미국이 아마 루마니아인가 어디 동국권에 하나 팔았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왜냐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시키기 위해서 큰 물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덩치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강이나 큰 호수 옆에다가 지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몸에 퐁당 빠뜨린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본격화되기는 어렵다. 국내 내륙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 국내에는 물가에 뭐 사람들도 많이 살고 농경지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바로 4세대 원전으로 넘어갈 거라고 본다. 지금은 SMR이라는 표현을 이 3세대, 4세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4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면 LFR이 있고 MSR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둘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물이 우리 집에 보면 우리 그 연탄 보일러도 보면 물을 끓여서 물이 돌잖아요. 원전도 똑같아요. 연탄을 떼우는 게 아니고 화력 발전소는 석탄을 떼고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떼는 겁니다. 물이 그 열을 머금고 그 열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증기 다른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열 전달기를 통해서 라디에이터 같은 걸로 고압의 전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열 전달 매체예요. 그렇지만 4세대로 가면은 그게 용융염이나 용융금속이다. 그래서 배관의 부담이 좀 덜하고 배관이 깨졌을 때 용융염이나 금속은 온도가 떨어지면 굳어버려요. 그대로. 예, 그리고 녹은 그 내부에 우라늄 연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착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고속 정식로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는. 즉 연쇄 반응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연쇄 반응이 빨리 일어나면 폭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쇄 반응이 물연 연쇄 반응을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까 타고난 핵연료에 쓰레기에 우라늄이 93%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속 정식로라는 것은 그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서 고속 반응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적절하게 폭탄되지는 않고. 그래서 기존의 상업용 농축도를 가지고도 연료 효율을 훨씬 높이 올릴 수 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독극물을 훨씬 적게 만든다. 그 자체가 안전하다. 폭발의 위험성도 적고. 그래 되면은 만들어지는 단가가 되게 싸지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향후는 지금 미국에 나오는 어떤 컨셉 같은 걸 보면 큰 공장 같은 데다가 조그만 원자로를 끼웠다 뺐다, 배터리 끼웠다 뺐다 한 식으로 바꾸거든요. 우리 보일러 바꾸듯이. 그리고 몇 년간 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기밀성이 덜 중요하고 안전이 보장이 되면 그래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원자로가. 끼웠다 뺐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설치 산업이지만 이게 보일러 수준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컨셉으로 간다면은 좀 과장하자면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데서 만들 수 있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의 플레이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정도 돼야지 새로운 물결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가는 거예요. 대형 원전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수소에너지랑 연계되고 재생에너지랑 연계될 거예요. 그걸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디자인도 하면서.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예. 공무원들하고 밀당해서 몇 조짜리 따내고 뭐 몇 년 동안 그냥 부족함 없이 지내고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4세대에서는 그런 용융염이나 용융금속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바이든 문재인의 합의의 기술은 이 기술이다. 소위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는 기술도 이 기술이다. 이 기술에 대한 시간이 왔다.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 전기를 계속 확대할 수는 없다. 대형 원전 지을 수가 없다. 화력발전소도 계속 지을 수가 없다. 공기가 너무 나빠진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발 중인 예전에 소개해드린 건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유니스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원전연구단 2019년 7월 27일에 있었어요. 여기에 사학기간 4년 끝났습니다.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그때만 해도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4세대 원전 나오면서 우리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예, 현대중공업에서 초소형 원전 4세대 원전 들어간 컨테이너 쓴 디자인한 거 이거예요.
자,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개발, 그리고 선박용이나 부유식 발전소를 배에 띄워놓고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는 사업기간 끝났어요, 저거. 이게 울산과학기술원전연구단에서 한 겁니다. 예, 초소형 원전연구단 돼 있죠. 예, 여기서는 마이크로 뉴클리어 이렇게 초소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4세대 원전 SMR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 요것은 러시아 기술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형 표준 원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 경수로 원전, 그거는 미국의 원전을 우리가 들여왔다, 배워왔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형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유니스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제 용융 금속 기반 LFR이라고 불리는 것을 들여와서 국산화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것은 군사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차세대 원전 그 전에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 원천 기술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80년대, 90년대. 예, 볼까요? 2020년 한국원자력학회지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원전, 연구용 원전, 개발 중인 원전의 리스트에 이게 나와요. 제가 빨간색 표시했죠. 우라노스라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노형이 뭐냐? 납, 용융 금속이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MSR이라고 해서 그거는 나트륨을 용융해서 쓰는 거고, 이것은 납을 용융해서 쓰는 거예요. 기본 같아요. 예. 자, 출력이 18메가와트인데 열 출력이 죄송합니다. 전기 출력이 열 출력으로 치면 60메가나 70메가와트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딱 초기형 4,000톤급 미국의 초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노틸러스, 그게 60메가와트, 70메가와트 열 출력 그 원자로 넣었거든요. 4,000톤급에. 딱 맞죠. 일체형 해양용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옛날부터 돼 있어요. 옛날부터. 왜냐, 노무현 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일보 유용훈이 깠죠. 그때도 이미 이 원전이었어요. 이 원전. 이게 다시 문재인 때 이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이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우라노스 납고속 정식로 말씀드렸죠. 4세대라고 나오죠. 일체형 초소형 원자로고, 요것은 녹는점이 123도예요. 납하고 비스무스 냉각제. 여기에도 아마 우라늄을 섞어서 같이 녹여서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용융염 원자료. 그것은 미국 쪽에서 주로 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원자력 연구원 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 쪽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을 상업용으로 미는 것 같고, 군사용으로는 이걸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오래 개발해 왔으니까. 서로 기술은 서로 간에 뭐 배울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출력 18에서 20메가와트, 열 출력 60에서 80. 소위 말하는 스마트 원전은 100메가와트인데 저거는 열 출력으로 따지면은 한 300메가와트 되는 건데, 저거는 가압 경수형입니다. 4세대는 아니에요. 예. 고속 정식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를 바짝 태울 수 있어요. 40년 동안 연료 교체 필요 없다. 해양용, 쇄빙선, 부유식 발전소. 이미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명목으로 개발했는데 사실은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 원자로예요. 자, 이런 그림도 나와 있었죠. 작죠. 길이가 1.7m, 지름이 1.7m, 길이가 6m. 이런 겁니다. 요 정도 되면은 아까 18메가와트면은 아까 100메가와트 가지고 27만 명이 쓸 수 있는 27만 가구에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거의 한 5분의 1이라면은 5만에서 6만 가구. 예, 그러면 한 30만 명의 인구한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트럭에 싣고 다닌다는 말이 맞죠? 공장에서 연료 소모가 전기 소모가 많은 공장에서 이것을 배터리처럼 끼워 넣었다가 연료 다 소모되면 자주도 아니겠죠. 자주도. 예. 필요하다면 몇 개 꽂아서 쓴다. 이걸 통해 수소 발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원자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이 기본적으로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로 만들어서 가격만 맞다면은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게 하겠다. 수소를 이용해서. 그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소형 원자로 보면은 러시아의 OKBM 소형 원전 기술 도입했고 97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자, 우리 한국 표준 원전은 미국 기술이었고 원래가 소형 원전은 러시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천궁 같은 미사일 체계도 러시아 기술이고 뭐 그렇잖아요. 2003년에 그때 노무현 때죠. 362 사업단 출범했고 2004년에 해체됐죠. 그때 조선일보 유영훈 기자가 뭐 저쪽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실 거고, 즉 이때도 필요한 기술이 거의 다 개발돼 있었거든요. 물론 원자로 포함해서. 그래서 그 원자로는 지금 하는 용융염이 아니고 여기 납 기반의 4세대 원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는 쉽게 나오죠. 안전성, 무탄소, 소형화 다 잡는 용융염 원자로, 4세대 원자로. 예. 지금 함정용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용어로도 충분히 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용융염 원자로가 이거고요. 여기는 보통 500에서 700도, 아까 납 같은 경우는 120몇 도에서 녹았죠. 예. 자, 이것은 일단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융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속을 부식시킨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배관 같은 거에. 자, 그리고 또 납은 납에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글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용융염 원자로 기반 부유식 발전소. 자,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된 기술 개발했고 이게 시장에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군용으로 개발한 납 기반,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 쪽에서 연구했던 용융염, 이거는 무슨 용도로 연구를 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그래서 핵연료를 줄여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라늄이 이제 농축되는 것도 있죠. 그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짝짝꿍이 딱 맞는 겁니다. 북한 핵무기만 해소되면은 남한의 이런 장벽들이 해소가 돼요. 차세대 기술로 진입할 수 있는 그 해소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진전이나 어떤 선택 결정들을 봤을 때는. 자, 부유식 발전소 띄워놓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예, 자, 이러면은 저 멀리 공장 같은 데도 전선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필요한 곳에. 또 해외 기지 같은데, 군사 기지,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나가 있다. 무기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그 전력 소모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발전기로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천궁 미사일 세트나 뭐 엘센 미사일 세트 같은 거 보면 항상 큰 트럭에 발전 차량이 따라다닙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기 때문에. 그 차량 정도 하나면은 아까 보셨죠? 발전차 한 대 정도의 크기에 원자로를 싣게 되면 차세대 원전을 싣게 되면 20-30만 명이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수소 쪽에 보면은 기반 기술을 중요한 걸 우리 것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보니까 경북대 팀에서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다. 촉매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놓는데 이때까지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서 비쌌다. 그것을 저렴한 버전으로 바꿨다. 깨끗한 물이 아니어도 된다. 바닷물이면 더 좋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상당히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시켜서 쓸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수소의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업계 전체의 지적 재산권이 되겠죠. 자, 이거는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이에요. 전기를 딱 넣었을 때. 네. 그리고 또 이 양반은 지금 옛날 연구자 출신인 것 같은데요. 요거를 액화하는 기술, 수소를 액화를 하는 기술. 800배 정도 부피가 줄어든다고 돼 있고 마이너스 253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 달 정도. 작고 가볍게. 예,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이래야지. 아까 보셨죠. 여기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액화 수소가스 수송선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예, 이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옛날 말씀드린 건 한번 더 확인을 드릴게요. 22년, 27년. 예, 이것도 다 돼가는 겁니다.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에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론 발생기를 개발한다. 한 번 충전해서 연료를 20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엔진밖에 없어요. 이게 4세대 엔진이고, 이것이 저는 거기에 들어간 그 엔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약간 납 기반의. 예. 자, 여기서 또 아까 말한 그 용융염 기반, 나트륨 기반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상승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시스템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미국 쪽에서 개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용융염 쪽이고, 러시아도 보면 용융염 차세대 원전도 있고 납 기반의 차세대 원전도 있어요. 자, 기회가 된다면 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것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저 이만한 원자력 여기 이거나 원자력 추진을 위해서 개발되는 원자로하고 차이가 뭐 얼마 있겠습니까? 원자력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 준비 다 됐다는 겁니다. 볼까요? 고성능 추진 전동기 개발, 이것은 전기 선박용이고 또 잠수함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잠수함에 탑재된 추진 전동기 대비 약 2배 정도의 출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끝났어요. 예, 이거는 전기 함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승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맞죠? 상승도 지금 원자력 엔진을 얹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핵심 기술이에요. 잠수함에도 쓰고 군함에도 쓰고 상선에도 쓰고. 예. 대형을 만들었다. 그럼 출력을 왜 이걸 설정했을까? 이게 KDDX가 완전 전기 추진인데 25메가와트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5메가와트면은 저거는 모타 동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가 최대한 25메가와트가 올 수 있다 이거잖아요. 최대치가. 그러면 지금 군함에서 많이 쓰는 열 출력으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그럼 75메가와트의 열 출력이 나는 원자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우라노스에서 말한 거 60메가와트에서 80메가와트에 딱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톤수가 대충 나오는 거예요. 4,000에서 5,000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군데 활용하려고 한다.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중형 항공모함도 원자력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자로를 복수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예. 자, 오늘은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